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이적 시장 마감을 코앞에 두고 드디어 미드필더와 짙은 링크가 나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라이언 그라벤베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선수로 클롭이 확실하게 좋아하는 타입의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어린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었지만 투엘의 플랜에 들어가지 않은 선수임에도 뮌헨 측에서는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터라 영입에 대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리시즌 기간 동안 투엘의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을 적 어깨 동무하면서 슬쩍 흘린 것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라벤베르는 뮌헨에서의 도전이 아닌 꾸준한 출전을 선호한다며 공식적으로 이적 요청, 뮌헨 측에서도 6번 영입을 위한 이적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라벤베르를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 공식 제안을 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더 지켜봐야겠지만 뮌헨이 6번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면 그 즉시 그라벤베르의 판매도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은 왜 그라벤베르를 데려오려 하는 것인지, 그라벤베르는 어떤 선수인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선수는 인게임 내에서의 포지셔닝을 두고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대략적인 특징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왜 대체 이 선수를 영입했는가? 선수에 대한 프로필 얘기를 하기 전에 그라벤베르는 현 리버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세 이하 선수로 이번 시즌 노놈그로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겨울에도 스쿼드 보강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 두 번째, 언어 문제도 없으며 학포 반다이크가 있다 보니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세 번째, 비교적 변수가 많은 왼쪽 6, 8번 포지션에 대한 스쿼드가 보강된다. 네 번째, 장기적으로 클롭이 원하는 유형의 피지컬 6번에 매우 근접한 선수이다. 다섯 번째, 그라벤 영입을 하면서 센터백 영입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변수가 많은 리버풀 스쿼드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영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이점을 함께 보시면 리버풀은 현 스쿼드 내에서 노놈그로운 자리는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영입 리스트를 짜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1세 이하 명단에 포함되는 그라벤베르를 데려온다면 여전히 노놈그로운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이다 보니 추가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간단 요약하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그라벤베르가 21세 이하 선수로 분류되어 노놈그로운에 포함되지 않음, 유럽 대항전에서는 21세 이하 선수라고 하더라도 소속팀에서 2년 이상 뛰지 않았기 때문에 노놈그로운으로 적용됩니다. 유럽 대항전의 경우 벤도크 또한 05년생의 어린 선수임에도 노놈그로운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아드리안이 빠진다거나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차피 내부적으로 영입 전략을 구성할 때 이미 명단 제출에 대한 것도 다 포함시켜서 운영할 거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매하면 유럽 대항전 명단에서 아드리안을 제외한다거나 장기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다면 추후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고 3명까지 변경 가능한 시기에 조정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노놈그로운 자원을 먼저 영입하는 게 아닌 21세 이하 명단에 포함되는 그라벤베르를 데려오며 로스터 운영에 유연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센터백 포지션에서 노놈그로운 자원을 데려오거나 여름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겨울에 추가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미 팀 내에 네덜란드 선수인 학포 반다이크 두 선수가 있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선수들은 영어를 잘 쓰는 터라 언어적인 문제도 해결되다 보니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히 클롭이 이를 갈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지난 이적 시장과 다르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은 모두 언어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맥알리스터, 소보슬라이, 엔도, 그라벤베르, 미드필더 4명 모두 영어를 잘 쓰는 선수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일까? 선수 개인의 이적료와 주급만을 생각한다면 마냥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주급을 보시면 여러 의문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약 15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으며 이적하는 과정에서 주급을 조금이라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 하면 알리스터 15만 파운드, 소보슬라이 12만 파운드, 그런데 그라벤베르가 15만 파운드? 따라서 이 선수가 리버풀에 오게 된다면 일정 주급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적료를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그를 데려오면 총액 2,400만 유로, 약 350억의 이적료를 지불했는데 1년 만에 판매하며 리버풀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3천만 파운드 가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멜리사 레디에 의하면 원금 회수를 원하고 있는데 하필 계약 조건에 아약스 7.5%
50% 세론 조항이 있어서 그라벤베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3천만 파운드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1년 전 지불했던 350억보다 더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리버풀은 그라벤베르에게 3천만 파운드를 지불하더라도 남은 이적 자금을 통해 센터백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크리스탈 팰리스가 요구하던 두쿠레의 7천만 파운드 혹은 그보다 아래 금액인 5,500만 파운드 정도로 비드했다면 안타깝지만 노놈그로운 자리를 두쿠레에게 쓰면서 많은 이적료를 같이 지불했다 보니 센터백 자리에서 21세 이하의 가성비 자원을 찾아야 하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미 이적시장 막바지가 다가온 시점에서 두쿠레를 데려오며 21세 이하 센터백을 찾는 것보다는 그라벤베르를 데려오며 21세 이하 자리를 활용하고 노놈그로운 자리에서 센터백을 찾으며 이적료를 조금 더 지출하는 편이 훨씬 이상적이기 때문에 만일 센터백까지 마무리를 해준다면 훌륭한 수습이 아니라 훌륭한 이적시장을 보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라벤베르가 누군데 라이언 그라벤베르 2002년 5월 16일 이제 만 21살의 네덜란드 미드필더 아약스 유스 시스템을 거쳐 테나의 부름을 받아 아약스 성인팀에서 100경기 이상 출전하며 경험을 쌓고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아서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한 선수입니다. 2022년 6월 독일로 이적했으나 당시 감독이었던 나겔스만은 시즌을 마치지 못한 채 경질, 투엘은 시스템상 그라벤베르가 맞지 않다고 느끼며 플랜에서 제외시켰고 꾸준한 출전을 원하던 그는 결국 이적을 요청하게 됩니다. 클롭이 원하는 미드필더는 언제나 멀티플레이어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 선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스타일적으로 말하면 박스투박스 유형이자 8번 타입, 아약스 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답게 패스 능력, 패스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능력, 볼 키핑, 볼 배급, 전반적으로 공을 잘 다루는 유형입니다. 190cm에 달하는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는 터라 포그바에 비교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포그바와 좀 다르다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간략하게 이 선수의 스타일을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8번 성향의 미드필더지만 활용 방식에 따라 10번, 6번에 가깝게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패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며 전진 패스, 전진 볼음만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볼을 지키는 능력과 포지셔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 네 번째, 드리블에 능한 타입이라서 공수전환 과정에서의 메리트가 큰 선수다. 다섯 번째, 스피드가 빠른 타입이 아니다 보니 순간적인 공간 커버에 능하지 않다. 여섯 번째, 수비력만 두고 본다면 괜찮지만 피지컬적인 수비라든가 강력한 그라운드 경합, 공중볼 경합을 우선시하는 선수가 아니다. 일곱 번째, 공격적인 메이킹 혹은 득점력을 극대화시킬 타입은 아니며 하드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선수다. 전체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직접적인 득점이나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최후의 공격 자원이 아니라 플레이메이킹 자원 혹은 공격수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8번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선수는 8번으로 봐야 하지만 경기 내 포지셔닝에 따른 10번 움직임, 6번 움직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이해도를 가진 선수라서 완전히 감독 성향에 맞게 발전이 가능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옵션으로 활용되었겠지만 사실상 아약스에서는 더블 볼란치 포지션에서 공격 개념이 잡혀있는 6, 8번으로 활용되기도 했었죠. 그럼 이 선수가 미드필더로서 완벽한 선수일까요? 아직은 절대 아닙니다. 플레이메이킹에 완전히 능한 자원인가? 아니다. 그렇다고 수비적인 헌신도가 높고 커버 능력이 좋은가? 아니다. 생각보다 활동량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경기를 쭉 지켜봐도 역습 과정 속에서 빠른 주력을 통해 수비 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지 않다 보니 뛰는 거리에 비해서는 효율이 나오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이 빠르지 않고 활동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던 파비뉴와 흡사한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활동량 관련 반대 예시로 알렉시스 산체스가 되게 전방에서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활동량에서는 되게 떨어지는 선수였죠. 반대로 그라벤베르는 생각보다 많이 뛰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는 선수입니다. 오히려 파비뉴보다 공격적인 옵션에서는 훨씬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어서 수비적인 개선, 활동 범위를 조절해줄 수만 있다면 6번 포지션에서의 완전한 선수로 거듭날 가능성 자체는 있는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특징은 다채로움. 그라벤베르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공격 수비 가리지 않고 다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펜스 서드, 미드 서드, 어택 서드, 공을 받는 위치든 패스를 주는 위치든 경기장 어느 곳 하나 가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선수를 두고 6번의 능력을 지닌 선수다, 8번이다, 10번이다 여러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4-2-3-1을 토대로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쓸지 아니면 키미와 짜거리로 투볼란치 포지션에서 뛰게 할지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6번으로 활용하자니 키미의 공간을 모두 커버할 만큼의 수비력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기기엔 상대적으로 공격 재능이 엄청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던 터라 게르그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대체 얘는 뭐하는 놈이야? 테나가 그라벤베르를 요약한 한 문장을 보시죠. 그는 특히 공격적인 의미에서 다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하드워크에 대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정확히 이 표현 하나가 그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채롭다. 이처럼 다채로운 능력을 가진 터라 매 시즌 역할도 바뀌고 또 그에 맞게 적응을 잘한 편입니다. 2021 시즌의 그라벤베르를 보시죠. 이때 그라벤베르는 433의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하더라도 기본적인 포지셔닝은 전진 능력을 갖춘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가까웠습니다. 어택 서드에서부터 디펜스 서드까지 넓은 공간을 오가며 박스 어택보다는 높은 위치에서의 볼 리시버 역할, 공격 전환 과정에서의 볼 운반, 후방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는 모습까지 전형적인 박스 투 박스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포지셔닝만 따지면 6번에 훨씬 가까웠죠. 이런 와중에 실리적인 스탯을 모조리 보여주었습니다. 슈팅 찬스 만들어낸 횟수 112회, 득점 찬스 만들어낸 횟수 15회,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206회, 전진 패스 311회, 키패스 37회, 전진 볼운반 95회, 파이널 서드로의 볼운반 98회, 드리블 시도 81회, 태클 인터셉트 86회, 리커버리 185회. 이게 고작 18살의 나이에 보여준 기록입니다. 메이킹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전진 볼운반, 드리블, 그 외의 수비적인 역량까지 완성형 미드필더로 발돋움하기 딱 좋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었죠. 다음 21-22 시즌 확연한 변화가 발생했던 시즌입니다. 433, 4-2-3-1을 병행하던 테나흐가 베르아위스를 기용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4-2-3-1 포메이션을 고정적으로 활용하며 그라벤베르는 아예 더블 볼란치 왼쪽 포지션에서 출전했음에도 전보다 박스 주변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슈팅 찬스 만들어낸 횟수 118회, 득점 찬스 만들어낸 횟수 20회,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144회, 전진 패스 204회, 키패스 32회, 전진 볼운반 92회, 파이널 서드로의 볼운반 72회, 드리블 시도 95회, 태클 인터셉트 66회, 리커버리 144회. 실제로 수비적인 기록에서는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최종 어택 서드, 페널티 박스에서 볼을 받고 위협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더 활용되었습니다. 2021 시즌, 21-22 시즌의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둘 다 흡사하게 더블 볼란치 포지션에서 뛰었음에도 21-22 시즌이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의 공격적인 옵션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치를 더해서 보더라도 페널티 박스에서의 터치가 훨씬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후방에는 팀버를 비롯해 빌드업에 능한 자원이 여러 존재하며 경기를 압도하는 운영을 할 수 있는 터라 그라벤베르는 이 시점에서부터 보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움직이며 수비수들 사이 포켓에서 공격 작업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곤 했습니다. 이처럼 시즌 전체, 아니 경기 중간에도 다양한 위치에서 공을 잡는 터라 누구는 10번 성향이다, 누구는 8번이다, 누구는 6번이다 여러 말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지션 개념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보단 포지셔닝 개념으로 움직였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클롭은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라벤베르의 성향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다시 조립할 수 있다 판단하고 공격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이해도가 높은 8번과 같은 6번, 6번과 같은 8번으로 활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선수는 21-22 시즌과 같이 박스에 진입하는 개념보단 한두 칸 내려서 6, 8번 성향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21-22 시즌 기록들을 추가로 봅시다. 전진 드리블 패스 그래프입니다. 세로는 90분당 전진 패스 수치, 가로는 90분당 전진 드리블 수치. 이는 네덜란드 리그 전체 미드필더와 비교한 기록으로 그라벤베르의 가장 돋보이는 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진 패스에서는 그렇게 돋보이는 기록은 아닙니다. 90분당 7회에 근접한 수치로 리그 평균과 비슷하죠. 하지만 전진 드리블 관련해서는 압도적입니다. 자세한 기록으로 봐도 전진 볼운반 92회,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 그대로죠. 8번이자 더블 볼란치 좌측에서 출전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이토록 공격적인 움직임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 클롭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추가 자료로 24세 이하 유럽권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에 속한 미드필더의 전진 패스, 전진 드리블 기록입니다. 당연히 리그 수준이 존재하겠지만 클롭이 왜 튀람, 그라벤베르를 영입 리스트에 두었던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진 드리블에 아주 능한 타입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패스 관련 그래프, 세로는 90분당 키패스, 가로는 90분당 수비 라인을 통과하는 패스, 평균값을 웃도는 기록입니다. 21-22 시즌은 보다 높은 지점에서 직접적으로 공격 자원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갔음에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이 기록이 그라벤베르의 특성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패스 능력이 좋다고 한들 이 선에서 직접적인 플레이메이킹에 능한 10번과 같이 뛰어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어택 서드, 위협적인 포지셔닝 속 안정적인 볼 리시버 역할, 최종 공격수에게 전달되기 바로 직전 과정에서의 링크업 역할, 즉 이 선에서 볼 순환 과정에서의 포지셔닝 개념이 좋은 유형으로 주변 플레이메이킹 자원들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해당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준 그라벤베르의 리시브 포지션을 보면 이처럼 디펜스 서드, 미드 서드, 어택 서드, 페널티 박스 어느 곳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4-2-3-1 투볼란치 좌측에서 선발로 나오는데 이처럼 다채로운 리시브 포지션이 잡힌다는 것이 꽤나 흥미롭죠. 6번 자리에서 나오지만 높은 포지셔닝에서 볼 리시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볼 간수 능력, 패스 흐름의 윤활유 역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있다는 것, 전진 드리블 능력을 갖췄다는 것, 여러모로 클롭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더불어 빅클럽에서 좋아하는 6번, 8번 성향이죠. 현재 리버풀에 새로 들어오는 미드필더는 플레이메이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플레이메이킹에 능한 자원들을 살려줄 수 있는 조연 역할이 필요했었거든요. 다음은 파이널 서드 패스. 세로는 90분당 파이널 서드로 향하는 패스, 가로는 파이널 서드로 향하는 패스의 정확도, 높은 포지셔닝에서 볼을 잡고 수비수 사이 포켓에서 리시버 역할을 많이 했고 팀 내 패스 능력에 뛰어난 선수들도 여럿 늘어나다 보니 사실 21-22 시즌 파이널 서드로 향하는 패스의 횟수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비교했던 두 시즌 파이널 서드로 향하는 패스 수치를 비교해보면 206회, 144회, 애초에 출전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서 시즌 전체 수치 자체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90분당으로 비교해봐도 7.01회에서 5.88회 감소한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수비 경합 관련 기록입니다. 세로는 90분당 수비 경합 횟수, 가로는 90분당 수비 경합 승률, 경합 횟수 자체만 두고 봤을 때 평균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경합 승률은 상위권에 속하죠. 특히 수비 기록은 수치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 보는 편이지만 그라벤베르는 이 그래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필드에서도 보여주는 편입니다. 수비를 끈질기게 열성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지만 수비 스킬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수다. 개인에 따라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아마 클롭이 그라벤베르를 6번으로 개조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2021 시즌 안필드에서 펼쳐진 리버풀 아약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보여준 임팩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아약스는 4-3-3 포메이션 속 그라벤베르는 좌측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그라운드 경합 7회 성공, 드리블 4회 성공, 패스 63회 성공, 롱패스 3회 성공. 4-3-3이지만 일반적인 4-3-3의 미드필더처럼 메잘라 역할을 맡는 게 아닌 사실상 알바레스와 투볼란치 역할을 맡으며 풀백이 높이 올라간 공간을 커버하고 중앙에서 안정적인 볼 백업 능력을 보여준 터라 상당히 인상 깊었을 겁니다. 특히 풀백을 높이 활용하는 테나의 특성상 왼 스토퍼 포지션도 커버해야 했는데 경기 내내 후방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빌드업 능력 그리고 그라운드 경합을 선보였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비 복귀하는데 굉장히 설렁설렁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피드도 뛰어난 편이 아닌데 저런 동작으로 뛰는 거 몇 번 보면 감독 눈 뒤집힐만 하죠. 아마도 클롭이 생각하는 그림은 높은 포지셔닝까지 그라벤베르를 쓰는 게 아니라 딱 디펜스 서드에서 미드 서드 라인까지만 무리하게 넓은 공간을 그에게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수가 가진 고유의 스피드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이 선수의 플레이 성향을 파악하셨겠죠? 굉장히 좋은 부분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몇 팬분들이 극도로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 훌륭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음에도 테나흐 감독이 말하는 그라벤베르의 개선점은 하드워크. 기록적으로는 매우 뛰어나고 완전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단순 수치로 파악할 수 없는 수비적인 헌신도, 공간 커버는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을 잡고 있을 때 지키는 능력이나 볼을 전개하고 드리블을 통해 전진하는 능력, 공을 받으러 들어가는 움직임 모두 공격적인 옵션 부분에서 훌륭한데 문제는 하드워크에 대한 개념이 확연히 자리 잡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활동량이 없다? 이건 또 아닙니다. 지난 21-22 시즌 챔피언스리그 활동량 기록을 보시면 16강 1차전이 끝난 시점에서 그라벤베르는 613분을 소화하며 77.9kg의 활동량을 보였습니다. 간단히 7경기로 나누어 보더라도 경기당 11.1kg 안팎의 활동량을 보였죠. 16강 1차전 73분까지만 소화해서 그렇지 만약 정상적으로 다 뛰었더라면 약간 더 수치가 올라갔을 겁니다. 11에서 12kg 안팎으로 뛰어준다면 활동량 자체는 떨어진다고 해석하기 어려워서 활동량만 얘기하긴 어렵고 풀경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탓에 역습 과정 속 공간 커버가 빠르지 않아서 더욱더 게으르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클롭이 게으른 타입, 개선할 수 없는 활동량을 가진 선수를 데려오는 경우는 없다 보니 그라벤베르를 활용하는 데 있어 파비뉴와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려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파비뉴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그라벤베르의 단점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리버풀이 구성하려는 최선의 베스트 라인업이 형성되게 됩니다. 추후 리버풀 전술에 녹아들기만 한다면 기존의 4-3-3에 근접한 빌드업을 구성할 수 있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는 그라벤베르에 대한 기대값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커티스 존스, 엔도, 알리스터 모두 6번 포지션에서 안정적으로 피지컬적인 우위를 토대로 볼 소유에 능한 타입은 아니다 보니 아약스에서 6번으로 활용했던 것을 토대로 프리미어리그 피지컬에 적응하며 신체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강팀일수록 6번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중요한데 그라벤베르는 그 어린 나이에 안정적인 볼 배급 능력과 볼 간수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라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정확히 활동 범위만 제한시킨다면 진가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아마 영상 올릴 때는 이적이 성사되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2021 시즌 리버풀 아약스 경기, 21-22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준 그라벤베르의 모습을 토대로 장단점을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